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킹달러로 불릴 만큼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원화 가치는 이미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엔화, 위안화, 그리고 준기축통화인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가치까지 추락하면서 연쇄적인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7%를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금리가 1.2%나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신문 보시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8%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끌을 해서 겨우 집을 사는 영끌족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0.75명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8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도 방문해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 감식도 있었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연기를 빼내는 제연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7명의 사인이 모두 질식사였습니다. 제연시설만 잘 설치돼 있었다면 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집중해야 하는 입법 활동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화제 이슈 인물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이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돈 스파이크입니다. 이혼 변호사님, 네. 돈 스파이크가 마약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지금 경찰에 따르면 지금 그 돈 스파이크가 머무르던 객실에서 필로폰 30g이 함께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30g이면 네, 30g이면 아닙니까? 지금 꽤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엄청 많은 많은 거죠. 이게 1회 투약량이 보면 0.03에서 0.05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대 1,000회 정도까지 투약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이제 뭐 돈 스파이크 혼자 투약을 했는지 네. 아니면은 이제 공범이 있는지는 뭐 계속 이제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보통 마약 사건들 보면은 대체로 호박 넝쿨처럼 엮여가요. 네, 그래서 마약의 어떤 그런 공급체를 네. 수사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팔았는지 나오고 그러면 투약한 사람들이 나오고 네. 누구랑 피웠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수사가 되고 또 하나는 수사하면서 네.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게 좋은 양형 사유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막 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는 없는 사람을 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수사가 네. 좀 난항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약을 보관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금 체포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돈 스파이크의 개인 SNS 계정은 지금 현재 닫힌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마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본인이 했던 발언들입니다. 망상이 많다. 그리고 머릿속에 4명이 회담을 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폐에 가까울 정도로 다중인격인데 그게 이제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이제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 정도라면은 좀 중독 상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중독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알기는 좀 어렵고 네. 지금 돈 스파이크 씨가 최근에 나온 방송에서도 보면 본인 내부에 뭐 4개의 자아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민수, 민지, 돈 스파이크, 아주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본인이 혹시 뭐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담받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뭔가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한 게 불안정한 어떤 정서의 원인이 이런 필로폰 투약이 되었을지 네. 아니면 불안정한 정서여서 결과적으로 이런 약물에 의존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전후 관계를 잘 따져서 아마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최서원 씨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최서원 씨가 옥중에 있는데 옥살이 중인데요. 최근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면서 낸 1심 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법원이 최서원 씨에게 그 문제가 됐던 태블릿 PC를 돌려주라고 했다던데요, 이용 변호사님. 네, 이 태블릿 PC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스모킹 건이 되었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구별할 것이 최서원 씨는 그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네. 태블릿 PC가 본인의 소유의 재산이 아니다. 나는 모르는 PC다. 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네.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돌려주고? 그런데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그 재판이라는 거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법원이 하고 네. 그에 대한 법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국정농단의 어떤 그런 판결 과정에서 사실 인정은 어떻게 됐냐면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 것이 맞다. 네. 최서원이 사용하던 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판결이 이루어졌다 보니 최서원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억울하지만 네. 어쨌든 내 소유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 재판 끝났으니 내 소유의 재산을 돌려달라. 라는 소유권에 대한 이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어쨌든 전소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최서원 씨의 소유임이 확인된 이상 네. 국가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반환을 하라라는 민사재판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호영 변호사랑 단 둘이 방송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질문이 집중됐는데 최병욱 위원님. 뭐 과거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편지를 썼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최서원 씨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다 잘못됐다. 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블릿 PC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소송을 걸어서 태블릿 PC를 자기가 돌려받겠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럼 돌려받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아마도 그 태블릿 PC를 자기가 또 무슨 감정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래서 싶다. 그러니까 확인이 아니고 본인은 뭐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태블릿 PC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감정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았던 또는 수사받았던 내용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네.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치 추적이나 사용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과학적인 검증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 태블릿 PC의 소유 그리고 사용자가 최서원 씨가 맞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부분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아마 어느 감정기관에 맡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뭐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객관적인 사실이 뒤집힐 가능성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서원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그리고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최서원 씨와 딸 정유라 씨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 발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어리석다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석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인생 자체가 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는데 저도 앞으로 애들이 키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족 전체가 다 난도질 쳐져서 어머니도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멀리 계시고 저는 정말 울고불고 경기 일으키는 애 붙잡고 홀로 진짜 6년을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거든요. 자, 마지막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수유역 폭행녀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4호선 수유역에서 누굴 폭행했다는 여성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만 20대 여성이 70대 남성 공무원을 저렇게 수차례 폭행하는 겁니다. 이현 변호사님, 네. 왜 폭행이 벌어진 겁니까? 와, 이게
정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지금 보면은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20대 여성이고 네. 그다음에 폭행당한 피해자는 70대 남성이고요. 그리고 이 70대 남성은 이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금연 구역에서의 이런 흡연을 하는 것의 단속은 지자체 관할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흡연을 하고 있으면 제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분 확인하고 과태료 해야 되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다 상대방이 누군지 신분 확인을 해야 돼서 보통 신분증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신분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흡연을 하고 있던 20대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70대의 공무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흡연하시잖아요. 저는 끊었습니다. 끊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흡연 저거 흡연의 장소는 문제가 아니고 폭행의 저거는 문제. 그러니까, 보면은요, 되게 좀 화가 날 만은 하지만 저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저게 바로 현장에서 적발하면 10만 원 과태료를 바로 끊습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내 돈이 10만 원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분노 조절을 못한 게 아닌가. 하지만 절대 저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을 못한 경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가격했던 그 여성의 영상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실형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유영 변호사님. 네, 그 사건은 진짜 저도 영상 봤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제 여성이 마찬가지로 본인보다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남성의 머리를 그 휴대폰으로 가격을 하는데 이 휴대폰이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다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수상해, 네. 그다음에 폭행, 모욕, 네. 이런 혐의를 아주 종합적으로 저 전철 내에서 가해서 실형 1년이 선고됐고 1심, 2심 똑같이 유지가 됐는데 네. 이때 나왔던 얘기가 본인이 이제 뭐 경찰에 뭐 아는 사람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이렇게 폭행과 이제 특수상해를 한 것에 비해서 결과는 어쨌든 정의가 실현됐죠. 그래서 이제 실형 1년이 선고됐고 네. 현재 이 여성은 본인이 억울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런 영상들이 자꾸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가슴 훈훈해지는 영상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영상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자, 쓰레기 더미가 저렇게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쓰러져 내렸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저 공간에 도보를 방해하는 저런 쓰레기가 지금 놓여 있다 보니까 저걸 지나가던 어린 아이가 멈춰 서서 지금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그 박스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키보다 더 높게 쌓여 있는 박스를 정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신호등이 죽이던 그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촬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했다고 하는데 신보라 의원님 저런 영상 보시면 좀 그래도 조금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좋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요. 너무 가슴과 마음이 훈훈해지는 영상이고요. 네. 실은 무차별 어떤 폭행 사건 이런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이런 감동의 뉴스들이 네. 아직도 대한민국이 좀 살만하고 또 훈훈한 정이 있고 이런 사회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청년들이 뭐 횡단보도를 지나가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해서 네. 함께 걷는 모습이랄지 이제 그런 감동 뉴스들이 이제 더 SNS를 타고 전파되기도 했거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정치권의 전 이런 나쁜 뉴스보다 또 이런 감동 뉴스에도 많이 주목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 치열한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롭게 들어온 검찰 수사 소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이화영 대표의 어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 지속적으로 손을 봤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자, 구속된 이화영 대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수억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법인카드로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병원비 그리고 통신비도 결제하고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화영 대표를 구속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떻게 법인카드가 쓰여졌는지를 보면 지나친 아주 개인적인 일까지 다 법인카드가 쓰여졌습니다. 어제 보면 이화영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받기 전에 기자들한테 자기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저는 아마 그것이 오히려 구속을 재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때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화영 대표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법인카드, 쌍방울 법인카드를 썼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네. 그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안 썼다면 본인의 집으로 그 가전제품이 배달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집으로 가전제품이 배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데 그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음식의 배달 장소도 본인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마 그 아들이나 누가 자녀가 시킨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법인카드를 또 자녀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인이 안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판사가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쓴 거는 틀림없고, 네.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이 네. 뇌물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과 가까운 그 A 씨라는 사람한테 이제 쌍방울 측에서 9천만 원을 준 게 있어요. 3년 동안 매월 한 200만 원 정도씩 해서 3년 동안 9천만 원 준 게 있는데, 그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쌍방울이 이화영 대표한테 준 정치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인정을 해서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이화영 대표의 아들이 쌍방울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아들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했는데 1년간 급여를 받아왔지만 회사 출입 기록은 석 달간 14차례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이것 또한 이화영 대표에게 들어간 어떤 뇌물성의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직접 사용한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했다라고 지목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이런 쌍방울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 네. 또는 어떤 방식으로 특혜나 이익을 쌍방울로부터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찰 측에서는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구속이 되셨지만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시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좀 구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이 될 수 있느냐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네. 지금 사실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밝히실 부분이 있거나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하시더라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 변호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뇌물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일단 뇌물죄가 되려면 그 핵심 쟁점은 어떤 그런 뇌물 제공과 그다음에 업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 대표의 아들이 뭔가 특혜성으로 취업을 한 것과는 아예 별개로 이것이 뇌물죄가 되려면은 그 아들이 받은 돈과 그다음에 이화영 대표가 무언가 쌍방울 그룹에 해준 그런 일들 사이에 업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것들이 인정돼야 돼서 지금 단계에서 이게 뇌물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지금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대표에게 쌍방울 측이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이화영 대표를 좀 활용했다, 이용했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화영 대표는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 역할을 맡았는데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5월 중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 1,651톤과 산림 복구를 위한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본 지원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 일단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쌍방울 그룹이 어찌됐든 이화영 대표를 활용해서 북한 사업에 조금 도움을 받았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고, 아까 이화영 대표가 법인카드라든지 뭐 이제 자녀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 일탈. 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이제 쌍방울 자체가 대북 사업을 경기도가 어떤 뭔가의 대가를 가지고 경기도에 뭐 특혜를 제공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대북 사업에 있어서 민간 교류를 합니다. 인도적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꼭 경기도만 아니더라도 각 도마다 네. 북한 쪽하고 이래서 민간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민간 교류의 기본은 경제. 네. 그래서 이게 경제 교류 사업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쌍방울이 아마 이화영 전 지사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관계를 맺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소명이 되면 되고,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건 이화영 전 지사와 쌍방울의 관계가 네. 평화부지사라고 하시면서 지금 오른팔이라고 하는데,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네. 누군가의 정치권의 여러 가지 신세진 분의 측근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쌍방울이든 대북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 있기 때문에 평화부지사로서 자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조금 확대돼서 쌍방울과 이화영 전 지사, 네. 그리고 이 어떤 뇌물 대가성에 대한 의혹들이 무슨 이재명 대표와 뭐 쌍방울 그룹의 어떤 그렇죠 연관성을 짓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으로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어진다면 조금 네. 이거는 또 정치적으로 이것도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어서요. 저 그 부분은 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여야가 나뉘듯이 여야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 다른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화영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걸 같이 엮는 그런 시작점 연결고리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건 나중에 정치 공방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걸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화영 대표의 어떤 구속으로 네. 사실 이제 범죄 카르텔의 서막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수사의 종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의 여러 건이 이재명 측근과 네.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그리고 또 변호사의 어떤 그룹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돈과 인맥과 정황이 네, 네. 다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는 남북 교류 관련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네. 실제 2019년에 김성태 이제 쌍방울 회장과 함께 이제 북한 그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는 정황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히토류 광물 자원을 뭐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데 네. 이화영 대표의 사단법인과 그다음에 김성태 이제 계열사 네. 그것과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합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드러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히토류 관련 이제 쌍방울 계열사 주식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거에 관한 일정 정도 혜택을 서로 좀 누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 연결고리가 또 이화영 대표에게 일정 정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가 또 쌍방울 계열의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한 연결고리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수사의 방향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연결고리에 이제 중심이 이재명 대표 수사로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덧붙이면 그러니까 네.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뭐 100번 이해하더라도 이게 어떤 목적성을 갖는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 수사는 이화영 전 지사가 법인카드라든지 개인이 어떤 특혜를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부분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어야지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전 지사죠. 지사와 어떤 연결 변호사비 대납을 목적성을 두고 어떤 특유의 범죄 어떤 수사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을 보면 전방위적으로 이 로비를 했더라고요. 이화영 전 지사는 부지사는 그러지만 또 보면은 후원금 했던 게 또 이제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이제 정치인들에게도 고액의 후원금을 한 부분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서 쌍방울 자체가 어떤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서 어떤 뇌물이나 이런 부적절한 일을 한 거에 있어서는 수사를 하면 마땅하나 이재명 대표를 향하기 위해서 어떤 이화영 지사나 쌍방울의 그룹의 수사가 돼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수사의 출발점이요. 이화영 대표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그 뭐 법인카드 사용에 그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곁가지에 불과하고 이 수사 수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했던 본류는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뭐 밝히기 그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이화영 대표 쪽으로 검찰이 접근한 게 아니라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하다가 이화영 대표건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수원지검이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은 이화영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 아니고 뇌물 부분이 아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더 하겠죠. 네. 그 중에 아마 그 여러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이화영 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예고했던 대로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출석 전 한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서시게 된 이유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부터 과정, 절차 모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그래서 직접 변론하러 지금 헌재 갔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모습을.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은 지켜볼 부분이 있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부여된 입법 권한, 그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의 한 부처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네. 그 수장이 나서서 그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동시에 방금 뭐 위헌이다, 뭐 국민들 피해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뭐 법과 논리, 원칙 좋아하시는 한동훈 장관께서 그렇다면 왜 구태여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그런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 임시 방편이다 또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항변을 하셨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법과 원칙상에서는 맞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의 취지가 있고 그 입법의 취지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뒤집는 그런 절차를 시행
시행령을 통해서 법무부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할 때에도 이제 본인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오셨던 일 중에 분명히 상권분립이나 이런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한 것은 뭐 국회의원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입법을 한 것이 아니라 또는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 이제 검찰에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하고 분산시킬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입법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헌법재판소가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변호사님, 네. 법률가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법무부와 이제 국회 사이의 어떤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제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위장탈당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조금 깔끔하지 않은 그런 지점이 있었고 네. 또 결과적으로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되어 왔던 그런 검찰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검찰 스스로 불식하는 데 실패한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지금 쟁점은 결국은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검사의 어떤 청구인 적격이 없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시켜달라는 어떤 주장이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 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결국 검사의 수사 권한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 질서,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입법의 재량의 영역인 것인지에 대해서 양측의 어떤 입장이 치열하게 이제 나뉘어지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수사를 뭐 검찰이 할지 아니면 공수처가 할지 경찰이 할지 이거는 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검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헌법에 보면 이제 그런 영장 청구권에 보면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영장의 어떤 신청 권한이라는 것은 수사의 필수적인 어떤 일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펼치기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국회 측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최병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그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특히 검사들은 이 문제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위장 탈당 문제 같은 걸 제기하잖아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위장 탈당은요.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국회에 그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조정위 같은 거를 무력화시키는 꼼수잖아요, 일종의.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원래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양쪽의 법률 논쟁이 돼야 되는데 국회는 법률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간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장탈당 같은 거를
그 일반 국민들이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지금 한동훈 장관의 대처법을 보면 정치 절반, 법률 절반 정도로 지금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뭐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자체가 왜 출석을 직접 하십니까? 기자관으로 봤을 때 출석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반문했잖아요. 제가 봐서 한동훈 장관은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이게 법률적 쟁점이 이호영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국가공무원이 따지고 보면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입법부의 법률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력이죠. 그런데 위임 권력을 가지고 왜 내 권한을 뺏어가? 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한 겁니다. 내 권한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요. 위임받은 권력임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한다. 그래서 저기 장 변호사 우리 이제 국회 측 변호사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장탈당 부분은 최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정서상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꼼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장탈당이라고 또 볼 수도 없는 게 지금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고 당원 당규돼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복당을 신청을 해서 오는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위장탈당을 주장해서 이 어떤 권한쟁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근거로는 보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는 이게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 취지와 입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그러면 국회가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매번 입법하면은 행정부가 저렇게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반복되지 않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장탈당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면서 또 충돌도 있었고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지 무소속입니까? 이런 편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꼼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거 모르세요?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 다친다 사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세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을 왜 따라고 다녀? 이 사람가 만들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술 먹고 햇볕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술을 마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 한번 대체 한번 할까요? 야! 사람 죽어가! 이 X야! 너 떳하게 들어가지 왜 뭐하는 거야? 사결 연습을 선포합니다. 절차는 딱딱딱 지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 과정마다 충돌은 엄청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때? 네, 예. 그럼요. 다수당의 횡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A이고 네. 실제 편법의 어떤 진앙지가 사실상 국회가 되어버린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실은 이제 선진화법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를 보장을 하면서 동시에 필리버스터와 그렇죠. 안건 조정이라는 어떤 소수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게 3대3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을 한 다음에 안건 조정에 들어가서 사실상 4대2의 구도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이 법이 이 내용에 절차적으로 사실상 위반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고요. 그래서 어제 공개 변론에서도 한 네. 헌법재판관이 맞습니다. 이게 자유위임의 원칙을 좀 위반한 사례 아니냐. 자유위임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자유의사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어떤 원칙인데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는 과정, 법사위원장의 어떤 행동, 그리고 안건조정위원장 모두 다 탈당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가장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진정한 의미의 탈당이 아니라
위장 탈당, 가장 탈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절차적 어떤 문제나 어떤 이 검수완박의 내용적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걸 아마 헌재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호연 변호사님, 이런 결과들은 헌재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일단은 뭐 결과가 언제 오래 걸리죠, 보통은. 권한쟁의 심판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일반적인 뭐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 청구 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게 뭐 한 반년 내에 이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제가 진짜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면은 이게 아주 정치적인 법안이잖아요. 근데 과연 정책적으로 이게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회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일을 하면서 결국은 대다수의 결국 수사라는 것이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인데, 그런 것은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수사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다음에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어떤 검사들은 잘 하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특수수사, 다시 말해서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특정 결론을 향해서 짜맞추기를 하면서 뭔가 혐의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혐의가 너무 짙은데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거나, 이러한 불공정한 수사의 관행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극복하자라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은 결국은 특수수사를 개편해야 되는 거는데, 지금 보면은 검수완박 법안은 일반 형사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특수수사는 또 남겨놨어요. 그러면 목적 달성에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어서 이게 민주당이 당초 달성하려고 했던 검찰 수사의 개혁 법안으로서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식히고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에 박범계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어제 그 방청석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돼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밑그림을 좀 이따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석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심이 있어서 갔겠지만 어떤 이유로 갔다고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사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검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축소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 동력을 만드셨던 의원님들의 그룹도 있었고요. 뭐 철험회라든지 이런 의원 그룹이 많이 호명이 됐었는데 네. 뭐 그중에 일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네. 박범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전 법무부 장관이시지 이었죠. 않습니까? 그러고 아무래도 이런 특히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만큼이나 당내에서 법무부와 관련된 사안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법적인 부분들을 도맡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이번에도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뭐 정치적인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뭐 당에 있는 기구나 이런 데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당에서 약간 역할 분배가 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사실 법무부 대 국회의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측에서도 관심 있게 이 사안을 보고 또 이렇게 얼굴을 비추면서 본인들의 존재감도 또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 저 자리에 두 사람이나 갔지만 그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과 김남국 의원 모두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가서 뭔가 제대로 보고 듣고 해야 좀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과 많이 부딪히는 모습들이 국민 여러분께 비춰지기도 했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 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자,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 빨라도 올해 말, 뭐 늦으면 또 내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마다 또 온통 비속어 논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운영위 모습 어제 영상 보겠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적반하장 후한무치.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거는요.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관료들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태가 도대체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 겁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박 대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든으로 들으셨나요? 날리면으로 들으셨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땡땡 김원희 국회의원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맹맹백발하게 그 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위라든지 뭐 각 상임위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온통 비속어 논란 얘기밖에 없었고 뭐 누가 맞느니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그 역공을 국민의힘이 지금 MBC의 자막 조작이라는 그 규정을 하면서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래서 네. 그게 지금 거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봐요. 거의 뭐 끝으로 치닫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 있을 텐데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특히 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을 아직도 들어봐도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그것도 정파적으로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결론은 결국은 안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MBC에다가 요청을 했죠. 네, 이 기사를 제작하게 된 과정. 근데 뭐 MBC에서 그거 뭐 밝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공방 내내 이 정기국회 내내 저 공방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심 실체가 규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정기국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가고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간다고 봐요. 여기는 결자 해지를 못하면 결국엔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 윤 대통령이 돌아오셔가지고 한마디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좀 적절치 못했다.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의도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날리면이에요.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듣고 싶은 대로 듣게끔 어떤 인간의 어떤 귀, 심리적인 걸 이용한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쪽 보수를 지지하는 측이나 국민의힘은 대응할 게 없잖아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냐 아니냐 잘 들어봐라. 근데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운영위를 보면 이게 날리면에서 우기면이 되는 거예요. 우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지도자가 설령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 온통 국력을 이 바이든 날리면 이걸 가지고 허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빨리 결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참모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전언이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알려졌고 다만 이 XX라고 했던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참모들에게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진영에 따라서는 이걸 바이든으로 듣는지 또 혹은 날리면으로 혹은 달리면으로 듣는지 좀 아직도 엇갈리고 있고 이게 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겠죠.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어제 169명의 이견 없이 전원 동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69명의 전체 민주당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29일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목이겠죠.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온갖 억지를 덧씌워서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속뜻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궁금합니다. 정쟁으로 도배하여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은 아닙니까? 박성민 비서관님, 솔직히 이거 대통령이 거부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발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압박용인 거죠, 결국에는. 저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압박용이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들께 지금 이 상황이 비춰질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함, 부족함 이런 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외교 안보 라인을 좀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외교 일정에서 상당히 실무선에서 조율되고 제대로 준비되어야 됐던 것들이 준비되지 못했다. 그리고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진들에 대한 비판도 거센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한 번 더 외교 라인의 실책, 이런 문제점을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책임을 묻는 것, 이것 자체로 사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묻는 문제,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실 인사를 교체를 해라, 인적쇄신을 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사실 이번에도 뭐 안보 1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체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장관 탄핵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르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 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받아들였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 중에 두 차례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외교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실은 영국에 갔을 때부터 아예 외교 참사다라는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이제 동시에 묻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제 대통령은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거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는 형태로 아마 이제 묵인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또 이번 외교 어떤 순방이 일정 정도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물 자원에 대한 어떤 협의랄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로 이제 가자는 어떤 첫 걸음을 뗐고 지금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의 결과도 이제 조금씩 계속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외교 성과들을 물밑에서 안건과 일정과 이런 것들을 조율해왔던 것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그 사안이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장관이 책임질 일인가 하는 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서 그 보도가 최초 보도한 곳은 MBC인데 MBC보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있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자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아침에 그 보좌진이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런 영향력, 당의 논평을 준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받은 시간은 8시 50분인데 여러 가지 단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기자들 모여 있는 단톡방도 있고 예. 뭐 보좌진들 모여 있는 단톡방도 있고 예. 다수가 있는데 대통령 워딩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돌았고 거기에 MBC 기자도 함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참 그랬으면은 되게 저도 약간 쫄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초 올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시점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들이다 보니까 최초 유포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본인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톡방에서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본인은 그게 이제 MBC 기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단톡방을 확인해 보면 거기서 누가 제일 먼저 올렸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나오죠. 그거 이제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최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본인이 모르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정말 모르는 내용인지 모른 척 하는 건지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수사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일단 그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초로 본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올린 내용이 MBC 내부에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보도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는 것까지도 이 최보좌관이 다 알아요. 댓글을 통해서 다 지금 MBC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다. 다 알아요. 네. 본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뭐 틀림없이 아마도 MBC 내부자 누구와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전체를 연관시켜 보면 네. 본인이 지금 그 자기가 소통하고 있는 사람 중에 MBC 기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저 말을 우리가 믿기는 어려운 거고 왜냐하면 MBC 기자가 없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자꾸 찌라시 얘기 이제 사설 정보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설 정보지 내용은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뭐 공식적으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 아마 그거 믿을 사람은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최보좌관의 그 방송에 나와서 했던 주장은 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뭔가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보좌관, 최수석 비서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는 보고를 안 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보를 받은 다음에 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알리셨어요? 조금 이게 정치부 기자들은 좀 되게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그 9시 반에 공개 회의를 하는데요. 그 자리는 보좌진도 배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전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글을 보게 되셨고 영상을 보게 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답답한 게 모든 지금 이슈가 주객이 전도됐어요. 비속어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논박도 아니잖아요. 비속어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 XX는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대상이 누구냐냐 갖고 논박을 하고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냐 이걸 논박이지만 비속어를 한 건 맞다. 근데 그 주체를 가지고 논박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어떤 경로로 해서 누구한테 줬냐 말았냐 그게 무슨 대단히 범죄이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언 유착을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M이라는 특정 방송사하고 뭔가 미리 정보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 여기에서 촉발되긴 했지만 네. 솔직히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 비서관이 저기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본인도 받은 걸로 이미 받았고 당시 현지에서 6시 10분에 촬영이 돼서 30분에 12개 방송사에 풀 영상이 갑니다. 그리고 한 2시간이 지나서 받은 걸로 해서 그 영상이 받게 되죠. 최재형 비서관이. 근데 결국 이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원 유착은 없었다. 이게 저는 본질이지 이걸 어떻게 받았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를 특정했다. 그걸 이제 아예 사실화하고 폄훼해서 그걸 외교적 사건까지 비화하게 만든 본질적인 책임이 있죠. 그리고 실제 지금 민주당 그 보좌진도 뭔가 지금 물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이제 수사 협조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받글의 작성자 따라가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최초 그 받글의 작성자와 그 엠바고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반디캠으로 재촬영된 그 영상의 최초 유포자
그걸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도 준칙을 어긴 사람이 누구고 그걸 미국 의회라고 특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보다 더 일찍 민주당이 알고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해당 MBC의 편집을 일선 기자, 부장, 차장 이런 급들이 아닌 가장 윗선인 국장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노조를 통해서 제3노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좀 잘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